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나온 얘기를 보면 10일과 13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 어떻게 가능성을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동방경제포럼 네. 이게 러시아의 주요한 외교 공간이에요. 그 별일이 없으면 푸틴 대통령이 항상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고, 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이 이걸 바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뉴욕 타임스가 단독으로 뭐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고요. 네. 아마 미국 당국 쪽에서 아마 흘러나온 정보를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이례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그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이 발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방문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양측이 지속적으로 가까워졌고 특히 쇼이구 장관, 국방부 장관의 북한 자칭 전승절 참석 이후에 아주 많은 군사협력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는 다 됐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이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겠죠. 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도 관심이에요. 그 동안에는 뭐 비행기, 기차. 근데 비행기보다 기차 쪽이 훨씬 더 많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전용기는 있어요. 있죠. 참매 1호라고. 그런데 그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거리 가기는 어려울 거고 네. 결국 그 하노이 갈 때도 60시간 열차 타고 갔거든요. 그럼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는 항상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차 가능성이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이동을 하면 위성이 잡죠. 그렇죠. 동선이 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인근에 이제 언론이 이제 가 있다면 예. 이제 충분히 이동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때 주변에 갈 만한 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우주기지 등등.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나온 추측이고요. 추측.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련에 이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썼는데 네. 그건 카자흐스탄에 있거든요. 그건 소련 연방대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바스토친이라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에 있는 우주기지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북한이 정찰에서 실패도 했고 또 우주 협력은 평화적인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거기도 1,500km예요. 거기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한 이틀 걸릴 거거든요. 네. 러시아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 또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니까 얘기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틀 동안 거기 가서 별로 할 게 없거든요. 혼자 가서. 그러니까 그냥 추정이지 현재로서는 확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미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북한과 러시아는 얘기는 다 끝났을 것이다. 그 얘기 끝난 부분이 바로 무기 거래일 그렇죠. 것 같다. 예, 근데 예. 무기 거래를 뭘 주고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주 절박합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게 첨단 무기가 전쟁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물론 뭐 드론 같은 것도 있지만 네. 뭐냐 전차, 야포, 탄약, 보병 그게 무제한적인 소모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업화된 종무장한 국가 간의 거의 가장 최근의 전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훈이 많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총력전이고 결국 군수 보급이 전황을 결정한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지원을 받잖아요. 예. 전 세계로부터. 근데 러시아는 아무도 이란 정도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드론 외에는. 중국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북한밖에 없거든요. 북한이나 우리나라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양측 다 군수보급 능력은 상당해요. 품질을 떠나서.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북한이 갑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포탄, 탄약, 소총,
이런 군수품들을 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받을 수 있는 게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식량 수출국이죠, 러시아. 석유 수출국입니다. 네. 또 비료도 수출국이에요. 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북한이 목말라하는 첨단 군사 기술들 물론 다 주진 않죠. 그럼 조금만 줘도 북한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기 SU-35 같은 건 김정은 체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줄 수 있죠. 그다음에 뭐 핵 기술이나 ICBM 기술, 인공위성 기술은 그건 뭐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주고받을 게 전략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무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져서 실제로 무기 거래가 된다면 유엔 안보리 합의 위반이잖아요. 둘 다 갈 때까지 갔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리 차원은 이제 제재를 안 받죠. 왜냐하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안 되니까 본인들이 반대하면 되니까. 그런데 서방으로부터는 사실상 온갖 제재를 다 받고 있어요. 네. 거의 북한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양측 다 갈 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마 지금 만일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눈치 안 볼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중러 연합훈련에 제의가 있었다라는 게 국정원의 보고였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요. 근데 이 북중러의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할지 아직 모르지만. 예, 네.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해왔어요. 서부연합연습, 자파드, 보스톡 동부연합연습 이렇게 매년 해왔고 실제로 상호 군사기류가 있어요. 네.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미 동맹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코드도 다르고 통신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동해에서도 비행훈련, 해상훈련 해왔거든요. 네. 여기 북한만 함정 한두 척만 가거나 아니면 시베리아나 만주 쪽에 그 북한 부대가 참석을 하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참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실질적으로 뭐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갑자기 군사훈련은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시작한 데로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러시아하고는 군사훈련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그 등거리 그 주체 자주 외교라는 걸 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선을 긋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 이제 사상 최초로 냉전기에도 하지 않았던 북러 군사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림이 이제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북러 뉴노멀 시대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북중 관계가 북한 대외 관계의 90에서 95%였거든요. 북중 교역은 뭐 50억, 60억 불도 넘었지만 네. 북러는 1억 불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 경제,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실패, 북한의 고립 이 상황으로 양측이 좀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안 끝나거든요. 그럼 제재는 계속될 거고 북한도 비핵화에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북러 간의 밀착은 아주 급속도로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예. 사실은 동북아 역학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삼국이 함께 연합훈련을 할 것이냐, 즉 중국도 같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미일도 하고 있거든요. 한미일도 하기 때문에. 한일은 지금 군사동맹 아니거든요. 뭐 해상 군안 훈련이나 테러 훈련이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형태를 띈다고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특히 동해에서 해상 훈련 네. 이런 것 정도, 뭐 공동 군안 훈련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북한이 국제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사적인 태세나 특히 해군이나 이런 체제는 미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참가한다면 당분간은 상징적인 차원이 되겠지. 실질적인 전력으로 뭐 크게 비약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북중러 군사연습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네. 이 동북아, 이 한반도 이 전구에서 새로운 어떤 군사, 정치 외교적인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전선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이제 고립 압박을 하면 이제 제재가 그런 거거든요. 힘드니까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힘들어지거든요. 뒷구멍이 열리거든요. 중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걸로 중국 기업들이 무차별적인 타격을 받고 또 미국의 경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명시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전쟁이 지는 거고 러시아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안 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로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협력이 밀착 관계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하나 있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으로 권위주의 진영이 결속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민주주의 진영을 강화해서 서로 대립하는 거고 예. 요 중간에 인도나 아니면 중립적인 아세안이나 이런 국가들이 포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이 전선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네.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에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선이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를 택했거든요. 네.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결국 이제 이 전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상황에서든 극단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 외교의 공간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네. 남북 대화도 여지도 남겨놔야 되는 거고 기시다 총리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요한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립구도는 대립구도이지만 그러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의 공간은 언제나 있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여지는 남겨둬야죠.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고민할 텐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해군 전력을 좀 보러 갔고 또 10월쯤에는 또 정찰위성 한 번 더 쏘겠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이번 러시아에 만약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까? 당장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 강조하는 게 뭐 북중러의 북러 간의 이제 해군 동해 이런 걸 가능성도 얘기하지만요. 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 함정은 이제 1500급 압록급 도만급 2개거든요. 두 척밖에 없어요. 그것도 현대적인 함선이 아닙니다. 함포도 100mm 구형 함포고 탐색 레이더나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발사관, 대한미사일 발사관, 금성 발사관 4기, 그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 4기를 장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SLBM 쏴봤지만은 SLBM 잠수함은 없거든요. 그럼 해상에서도 그러니까 핵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압록급이거든요. 네. 지금 쐈다는 게 지금 실제 쏴봤거든요. 이 압록급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해군을 강조하는 건 해군 건설은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수십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군 현대화의 목표도 있지만 지금 급한 목표는 핵 공격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지금 육상에 있잖아요. 네. 저수지도 쏘잖아요. 핵오래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일로에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급 호위하면서 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이동하니까 생존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현대화도 있고 핵 공격 플랫폼 다각화가 더 큰 목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군력 강화는 아무리 해군력을 강화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비관할 만한 해군 함대가 건설이 되나요? 단기간에 수십 년 걸려도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또 인도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위협이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한국은 글로벌 국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외교 안보의 공간이 글로벌로 확장됐어요. 그건 숙명입니다.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근데 이제 아세안은 비동맹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물론 필리핀, 태국, 미국 동맹이지만 그리고 방콕 조약이라고 해서 아세안 비핵 지도를 이미 일찍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해서는 협력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미 비핵 지도를 달성했으니까 만일에 북한이 핵을 용인하면 이게 핵 도미노가 있으니까 아세안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과의 협력은 충분히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아세안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과의 연대는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제 우리 외교 공간이 한반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게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글로벌 중추국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나토하고도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인도도 그렇지만 그 공간이 이제 계속 넓어지니까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글로벌 외교가 더 촉진이 되고 이게 이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앞서서도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은 대립이고 외교는 외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윤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정상의 만남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매일 전쟁하지만 평화협상도 몇 번 했거든요. 네. 외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물밑접촉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한미일이라고 그러는 공간이 생기면 미국, 일본도 한국도 당장 중국이 중요한 경제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한중일이 영내 국가거든요. 네. 이유는 지금 EU 연합을 형성을 했는데 한중일이 갈등하면 결국 삼국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인 거고 또 우리 국익이라는 걸 국익 차원에서 한중일, 한일중 이 패러다임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했으니까 한중일, 한일중 이쪽을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이쪽을 회복시켜서 균형감을 갖추는 게 이제 외교적 해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 모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이 삼국 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우리 외교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과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